그럼 바로 이어서 JBN 인디코드 국제 보건의료협력을 주제로 양영남 교수님,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양영남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핵심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시간을 15분에서 약 25분간 갖도록 할 텐데요. 제가 교수님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보건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나요? 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건강권을 또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가 태어나고 태어나기 위해서 임신하고 출산 이것들이 최소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말라리아나 또 결핵 그렇죠? 이런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많이 강조는 하진 않았는데요. 이제 비전염성 질환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 포션으로 사망 원인이거든요. 사실은 나의 혈압과 나의 혈당, 나의 심장 이것들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하고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서비스가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 역량과 접근성인데요. 이 접근성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건의료에서는 내가 원할 때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서 충분히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또 의료 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네 가지로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이 네 가지를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지속 가능 개발 목적의 3.8.1의 보편적 의료 보장률이라는 지표를 Universal Health Coverage라고 해서 UHC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0점에서 100점까지 인덱스를 만들어서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게 우리 전 세계의 그런 보편적 건강 보장 지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100점 만점에 29점에서 48, 51점 그래서 50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계 전 인구의 50% 미만이 지금 이 보편적 건강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파란색, 진한 파란색으로 갈수록 유럽이나 호주나 그리고 북미 이런 쪽에 그 보편적 건강 보장 지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식, 모성, 신생아, 아동 건강 이런 거 보시면은 무엇으로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될까 많은 부분에서 이제 연구를 했을 때 가족회 내가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여성이 자신이 이제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이런 것들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가족 계획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임신 분만 관리, 산장 관리 4번 이상 받는 출산율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예방주사 맞는 면역 그리고 치료 이렇게 자세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지표들을 정해서 이거를 100점으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전염병도 결핵이나 HIV, 말라리아, 물과 이생 이렇게 각 지표들이 있고요. 비전염병에는 고혈압, 당뇨, 담배, 서비스 용량 및 접근에는 병원과 보건 인력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66점이고요. 미국이 이제 84점, 한국, 우리나라는 86점으로 굉장히 높죠. 북한의 경우에는 71점이고요. 다 그림으로 표현한 게 아까 보여드린 보편적 건강보장 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소한의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필수 보건 서비스는 이 정도 되는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게 UHC 맵을 보니까 한국이 짙은 파란색이네요. 86에서 92. 지금 제가 안식년 거주하고 있는, 머물고 있는 영국은 옅은 파란색인 것 같고, 상당히 한국이 관련 인덱스가 꽤 나와 있는 것도 흥미롭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필수적인 그런 권리로서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는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개발협력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저희가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라리아하고 이제 HIV, 에이즈 바이러스니까 에이즈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발협력에서 이제 뭐 유명한 저명한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제프리 삭스가 왜 유럽이 반세기가 넘게 개독들을 지원했는데 특히나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저발전 상태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힘줘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라리아하고 이제 에이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빈곤의 악순환을 지속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매우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라리아 걸리고 있는지, 그 말라리아 걸린 다음에 건강, 뭐 특히 이제 노동 생산성이 어떻게 저하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면서 아프리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저발전 상태에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필수적인 건강권을 구성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프리 삭스의 질병 관련된 내용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라리아 이 질병이 어떻게 그 빈곤을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제프리 삭스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저처럼 국제개발협력 정책 일반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어떤 질병이 가장 심각한 질병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치 씨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험 제도라는 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덕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사망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개도국하고 선진국경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도국은 여전히 그 모성 사망률과 그리고 아동 사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부분에서 높고 그리고 이제 감염성 질환이 많습니다.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라리아 그리고 HIV 그리고 결핵으로 많이 사망을 하고 있고 또 그 호흡기 질환으로 많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HIV에 대해서 아까 악순환 말씀하셨는데 거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종교적인 요소 때문에 HIV 감염이 많이 되고 있고 안타까운 것은 이제 수직 감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감염자가 되고 또 부모님은 일찍 죽고 그들을 돌볼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그게 되겠지만 이 아이들이 더 계속 빈곤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악순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망을 하고 있는데 세계 주요 사망원 이걸 이제 평균적으로 내 보면은 NCD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현재 캄보디아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NCD 사업인데요. Non-communicable disease라고 해서 커뮤니커블은 아까 말한 감염성 질환이고요. HIV나 결핵, 말라리아 이런 거. 근데 non-communicable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은 되진 않는 그것을 이제 비전염성 질환해서 NCD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로 이제 원인을 좀 평균적으로 보면은 감염병 질환이 아니라 거의 70% 이상은 이 NCD,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 또 암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으로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소득 국가에서도 이게 낮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NCD로 인한 세계 사망의 또 85%는 또 이런 저중소득 국가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 이제 코이카나 여러 가지 보건의료 5대 사업이 물론 모자보건이나 전염병도 계속 가야 하지만 또 이 NCD 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코이카 사업 NCD 중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선제적으로 이제 캄보디아에서 지금 좀 하고 있고요. 사망 원인을 보시면은 심혈관 질환, 암, 호흡기계, 당뇨병, 하부 호흡기계, 치매, 신생아 사망, 설사성 질환, 교통사고 간질환.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포함 저를 포함해서 아마 저희는 이런 암이나 또는 심혈관 질환으로 아마도 사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 결정 요인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반가운 사실은 금연과 절주, 금주는 아닙니다, 여러분. 절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금연, 절주, 그리고 균형 잡힌 식이, 또 운동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건강 생활 실천만 하더라도
이런 NCD 질환을 80% 이상 예방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건강 결정 요인을 제가 한 30에서 40%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아마도 NCD ODA 사업은 이 건강 생활 실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NCD 관리는 거의 뭐 70% 이상의 사망 원인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고혈압, 당뇨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그 나라의 의료비를 감소시키고 또 생산성 증가로 인해서 경제 발전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빈곤 감소에 기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효과도 굉장히 큰데요. 예방과 관리에 1달러를 투자를 하면은 아마도 7달러로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비용 효과적인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개도국의 사망 원인은 아직까지도 감염성 질환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2000년도하고 2019년이 있는데요. 이런 개도국에서도 감소는 하고는 있습니다. 1위는 이제 신생아 사망 관련이고요. 왜냐하면은 태어나서 아이가 이제 조사나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의료 기술이 발달을 해서 살려요. 근데 이런 궤도국에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 사망 관련이 많고요. 그리고 5위, 6위, 8위, 9위 이렇게 해서 설사나 말라리아, 결핵, HIV 이래서 감염성 질환이 여전히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궤도국에서도 NCD 질환이 많아서 거기에도 비만이 있고 그리고 건강생활 습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강조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NCD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 키르기스탄 비슈케크를 코이카 사업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한 일주일간 머물렀는데요. 비슈케크이 이제 겨울이 되면서 난방 연료로 쓰는 게 갈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온 도시가 상당히 그 매연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호텔 내에도 검은 그 자욱한 연기가 방 안에 이렇게 꽉 차 있었는데 11월부터 이제 난방을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월, 3월까지 추우니까 3월까지 그런 상태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면 건강상으로 상당히 심각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가 주로 이제 가고 있는 네팔도 상당히 매연이 심각하고요. 케냐의 수도, 근데 거기서도 제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NCD, 비전염성 질병 중에 이제 호흡기 관련된 말씀도 하셨고, 말라리아, 결핵 관련된 것들이 아직까지도 개도국에서는 주요 사망 원인이 하나라는 것들이 상당히 놀랄 뿐이고요. 최고의 그 보건의료 제도 속에 살고 있는 한국 우리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체감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도국에 가보면 오늘 수업 중에 말한 내용들을 직접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이 벌어진다는 게 상당히 가슴 아플 뿐입니다. 제가 빠르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제보건의료 ODA 사업, 실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답할 수 있는 것들로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보건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서 제가 이제 모자 보건하고 그리고 기생충 퇴치하는 거를 두 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세네갈 루가주 모자 보건 개선 사업은 우리 교수님과 같이 성과 관리 저희 전북대에서 했었는데 그 사업 중에 일부라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플랜 코리아라는 기관에서 포이카의 이제 민관 협력 사업으로 진행된 것이었고요.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였고 제가 첫 사례에 말씀드렸던 세네갈 루가주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역사회 옹호 활동 워크숍이라든지 지역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그리고 이제 기자재 지원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사망 원인 조사하는 교육들 이런 것들을 플랜 코리아에서 이렇게 결과 보고서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서 사진을 보여주고자 가져왔는데 이 세네갈 같은 경우성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300대이고 311 이 정도인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조금 200대로 좀 낮췄고 비단 이 사업 덕분만은 아니지만 이 루가 지역이 이 세네갈에서 시스템이나 환경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수혜자를 보시면은 가임기 여성 38,000명, 5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보건 인력 조산사 의사 포함해서 비전문 보건 인력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보건 의료 부분에서 역량이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 보건 개선 사업을 예시로 가져온 거는 굉장히 그 효과가
사람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건지소 아까 이제 병원이나 시설을 구축하고 기자재 지원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도 제가 가봤어요. 마을에 보건지소가 없어서 아이가 태어날 때쯤에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되고 가는 도중에 사망할 수도 있고 또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 또 가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요. 교통비가. 그래서 아이를 출생 신고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들 마을 사람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 보건소가 여러분 주민들의 어떤 의미이냐 했을 때 그 종도 지도자가 말씀하셨는데 자기 이 지역의 여성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출생 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라고 코이카와 플랜 코리아 굉장히 많이 감사한 거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가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고 그래서 구급차를 또 세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서. 그래서 지금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모자보건 사업 쪽에서 보건 의료인 역량 강화라든지 그리고 인식 개선 그리고 구급차 지원하고 병원이나 보건지소를 구축해주고 소모품이나 기자재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혜자 인터뷰를 이제 한 거를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수혜자이죠. 임신 동안에 정말 내가 총 4번의 최소한의 산정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게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는 표현들이 있었고 의료지구장은 플랜의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자재가 지원이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다. 그리고 보건지소의 소관화사도 이제 이런 사업 덕분에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고 저도 이제 평가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런 여러 의사 결정자들나 또 스테이크홀더 그런 분들이 이런 감사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였고 실제로 이런 사업, ODA 사업을 통해서 모자보건 쪽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이제 감염병 퇴치인데요. 수단에서 건강관리협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소외 열대 질환 퇴치하는 그런 사업을 하였는데요. 주혈흡충이라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물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 있다가 우리가 마시고 하면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이 질병을 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콜카 사업으로 2020년부터 24년까지 2년간에 700만 불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50만 명 이상에게 치료제를 투여를 하고 또 검사 시설도 주고 해서 유병률을 뭐 98.7% 이상 감소하는 아주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그런 사례로 또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보건의료 ODA 사업의 두 가지 예시가 있는데 이 외에도 뭐 워시 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위생 그런 물 식수 사업도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 양영남 교수님은 사실 이쪽 국제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성과 관리 사업도 하시고 직접 이제 최근에는 캄보디아인가요, 교수님? 네, 네, 캄보디아에 또 캄보디아입니다. 사업을 또 시작하셨죠. 캄보디아 사업은 사업명이 뭔가요? 이거는 저희 NCD 관리 사업인데 M 헬스를 이용한 프레꾸노 NCD 관리 음. 사업입니다. 다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보건의료 OD 사업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보건의료 사업 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로 이제 수혜자 제도국 관점에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딜리버리 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예. 네,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보건의료 ODA 사업을 수행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인지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사업을 좀 형성할 때 주의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또 수혜국에서 원하는 거, 또 수혜국 정부와 주민들의 요구도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형성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접어두고 실제로 그 사전 요구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캄보디아 사업을 할 때 지금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200명 이상에게 설문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건강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특별히 이제 MLS를 이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터넷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캄보디아 그 지역에서 가능한지
그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너희가 스마트폰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다 조사를 했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지, SNS를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했을 때 거의 유선보다는 집에 전화기가 없습니다.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우리처럼 전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충전 미리 프리페이드로 해서 쓰기 때문에 또 페이스북 굉장히 어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사업을 형성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도, 그러니까 NCD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는데 무엇을 원하는지도 다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주민 요구도 조사를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 힘으로 할 수는 없고 늘 그 정부와의 관계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부와 의료지구,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프레스포노라고 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은 푸놈펜입니다. 푸놈펜 지역에서도 빈곤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디렉터하고도 관계를 맺어야 되고 시 당국하고도 또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형성하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이 NCD를 얼마만큼 중요한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현재는 캄보디아에서 이 NCD를 보건부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얘기했을 때 굉장히 흔쾌히 또 함께 해보자, 그래서 지원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전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하고 또 각 나라마다의 보건의료 전달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소, 공중보건 쪽에는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 이렇게 세 가지 보통 의료 전달 시스템이 있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당뇨는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리퍼럴 하스피탈을 해서 우성병원으로 의뢰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이제 만약에 몰랐다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또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문화와 전통을 또 고려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또 다른 문화가 있고, 우리가 이제 식이 조절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있는지, 쌀국수도 먹고 설탕을 많이 먹고 굴소스를 많이 쓰고 이런 것들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형성할 때 필요하고요. 프로그램의 수용성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것들을 결국은 사람들이 실천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실천 부분에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 의료 인력들도 많이 물론 역량 강화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현재는 ICT 기반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보건 사업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쪽 편에서도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교수님도 이제 늘 지속 가능성 많이 강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년 사업인데 그 이후에 사업을 종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보건 부분에서는 특별히 소모품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 이런 걸 측정을 해주는데 특별히 간이혈당 측정기에는 이제 그 스틱이라고 해서 이거를 계속 사줘야 돼요. 우리가 하다가 지금 마을 보건요원들이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측정을 하는데 우리 사업이 끝나면 그거를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계획서 쓸 때부터 지속 가능성 부분을 이제 쓰라고 나와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세네갈에 저희가 구급차를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인데 운전수, 드라이버들의 샐러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이 이제 국가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것들이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지역사회 간호학도 하고 공중보건을 하는 측면에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가도 그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효과가 없을 뿐더러 지속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한 예로 보면 캄보디아 주민이 어떤 아저씨가 배가 이렇게 많이 복부비만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자기가 열심히 계속 하루 2만 보 이상을 걷어서 사진을 비포 애프터를 보내주셨는데 살이 많이 빠지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다 그러고 얼굴이 밝아지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게 이제 효과가 계속 확장이 되고 지속 가능성도 있으면서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실 때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겠지만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하기 때문에 고려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말씀해 주신 하나하나가 상당히 이제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래,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억 만리 보건 땅에서 이게 본고장 저희가 전주에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옆에 남원에서 이제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거라면 파악을 하고 언어도 문제가 없고요. 물리적, 공간적, 시간적 뭐 모든 것들이 상당히 포인트들을 다 그 고려해서 관련된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사업을 만들어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국제보건의료 협력 사업이라는 게 옆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먼 그 지역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정치 형태, 뭐 경제 형태 이 모든 것들이 다른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재원 이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 혹은 그 예산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하나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을 형성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